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핵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면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빈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자유를 주제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진 청중과의 대화에선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이제는 핵이 포함된 개념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는 아니라는 미국을 의식한 듯 나토식 핵 공유와는 다르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1대1 선언인 만큼 나토식보다 더 실효성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자 핵 무장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또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수단 교민 탈출 협조 등을 예로 들며 미래를 위한 협력이 과거 갈등을 치유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은 한국이나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곧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강화했다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인데요.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송 전 대표의 자택과 과거 지역구인 인천의 옛 주소지, 또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뿐 아니라 전 보좌진과 후원 조직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일정 수첩,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금 9,400만 원을 뿌린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에서 송 전 대표가 돈 살포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통화 녹취에는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송 전 대표를 영길이 형이라고 부르며 영길이 형도 직접 많이 처리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송 전 대표 일정 자료 등을 비교하며 2021년 전당대회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송 전 대표의 또 다른 자금줄이었는지 회계 자료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노동절을 이틀 앞둔 오늘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점검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는데 경찰은 이들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높게 솟은 타워 크레인 기둥에 승강기 구조물들이 휘어진 채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아파트 1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50대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타워 크레인은 공사장 안에 그대로 서 있고 현재 작업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들은 장비 점검업체 소속 직원들로 크레인 꼭대기에서 안전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간이 승강기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밤에 7시에 뭐 덜그덕거리는 소리만 나는 거 들었지. 응급차가 온다고. 내다보니까 뭐 번쩍번쩍해 가져가서 119 차 와서 그래 있더라고요. 이들은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승강기에 몸을 연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승강기 자체가 무너져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은 전날 이뤄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기점검에서 크레인과 승강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보강점검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이 나와가지고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리프트라고 그게 무너져 내렸대요. 노동절 앞두고 비 오는 날 아침에 위험한 작업을 한다는 게 참 그게 안타깝죠. 해당 공사장은 공사비 418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접합 부위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또 점검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죠. 여야는 찬반으로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 가운데 당론을 거스르고 소신 투표를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고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두 의원을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간호법 표결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지만 최현숙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 의원은 38년 차 간호사 출신입니다. 간호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인정은 합니다만 간호 돌봄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법이란 말이죠. 반대로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 소속의 신현영 의원은 찬성표를 포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입니다. 간호법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활동을 하게 된다는 주장은 맞는 걸까?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개설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반면 신 의원은 의료계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우려합니다. 의사 단체를 저버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사후수습은 의료계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두 의원 모두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간벽지로 의사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도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분히 논의했느냐. 의사와 간호사 직군의 이해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의료계 갈등 그리고 파업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는 위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민생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의료계 출신인 두 의원의 정반대 선택처럼 의료계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간호협회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다음 주 부분 파업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자주 보내면 마치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둔 것과 같은 북핵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핵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12,000km에 달합니다.
대륙간 미사일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에 한국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선언 직전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인 메인함이 괌 기지에 입항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기항시키거나 자주 보내 북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수함엔 20개의 핵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12,000km의 이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나 대륙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정작 한반도 주변에선 사실상 북한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다목적 포석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핵무기를 신 잠수함이 동해에서 작전하고 기항을 하면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시킨단 말이죠. 특히 워싱턴 선언엔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한미 군사 동맹의 상대를 중국과 러시아까지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요. 글로벌 전략동맹이 했잖아요.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간다는 걸 그냥 숨겨놓고 쓴 거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통합 억제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작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22페이지. 동맹이나 우방국과의 작전 연동성 강화, 연합 방위 능력 개선 등을 통한 통합 억제 전략을 명시했습니다. 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이런 통합 억제 전략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공동 실행하고 기획한다는 내용도 집어넣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대로 미군의 작전에 한국군의 군사력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북핵을 핑계로 미국이 대중국 전략 계획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겠다는 속내를요 아주 드러낸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무슨 전쟁하든 했을 때 그냥 우리 재래식 무기 쓰겠다는 거예요. 한미 양국이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은 다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동 성명 직후 중국은 24시간 동안 군용기 38대와 함정 6척을 대만 해협에 보냈고 미국도 해상 초계기를 급파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